2026년 말 금 한 돈에 720만 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이 예측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변에서 온통 금리 이야기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금값이 오른다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했죠. 골드만삭스의 구체적인 전망이 담긴 뉴스 기사, 그리고 금 ETF 투자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KB증권 가이드,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대신증권 리서치 보고서까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엮어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금값 상승의 표면적인 이유, 그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동력이 뭘까? 둘째는 금괴를 직접 사지 않고도 현명하게 금에 투자하는 현실적인 방법론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뜨거운 골드러시가 보내는 거대한 신호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해독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골드만삭스가 2020년 말 금 가격을 온스당 4,900달러로 예측했다. 현재보다 약 2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상당히 대담한 전망이에요. 그 근거로 두 가지를 꼽았다고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근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중앙은행들이도? 근데 중앙은행들이 금 사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나요? 예전부터 외환 보유고 일부로 꾸준히 매입해왔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 움직임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라도 있습니까? 자료에서 그 규모나 속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2022년에 있었던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자산 동결 사건이었죠. 그 사건. 그 사건 이후로 특히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이 확 퍼졌다는 거군요.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금융 주권 확보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결정 하나로 자산이 묶일 수 있는 달러 대신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실물 자산, 즉 금으로 갈아타는 거죠. 기사를 보면 골드만삭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들이 2025년에는 80톤, 2026년에는 70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순매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큰 손으로 계속 남을 거란 얘기죠. 불신이 금값을 밀어올리는 첫 번째 동력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기서 금의 독특한 성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금은 그 자체로는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지고 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투자 가치가 부각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는 이 자금들이 실물 금 시장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ETF 시장으로요? 네, 바로 그 금 ETF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각국 정부가 달러 시스템을 불신하면서 금을 사들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해서 금으로 몰려드는 이런 거대한 양방향의 흐름이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신뢰의 위기가 부른 형상인 셈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금에 투자하고 싶을 때 정말로 골드바를 사서 금고에 보관해야 하나요? 보내주신 KB증권 자료를 보니까 금 ETF라는 아주 편리한 대안이 있더군요. 네, ETF는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그런 주식인 셈이죠. 금고에 골드바를 넣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보관 걱정, 도난 걱정, 그리고 실물금 살 때마다 10%씩 붙는 그 부가가치세 걱정. 이런 번거로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몇천 원, 몇만 원으로도 금 한 조각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개인연금 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덤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금 ETF라고 해서 다 똑같이
현재 금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냥 금 ETF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종류가 꽤 다양해서 이거 투자자가 뭘 골라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품을 고를 수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현물 ETF. 이건 말 그대로 현재 금 시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가격 자체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죠.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선물 ETF라는 것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선물 ETF는 미래의 특정 시점 가격을 예측해서 계약을 사고 파는 방식이라 현재 시세만 따라가는 현물 ETF랑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요. 이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훨씬 크고 또 롤오버 비용이라고 해서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이런 변동성을 두세 배로 극대화한 상품이라 전문가들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영역이죠. 그렇군요. 그럼 장기적인 안전자산으로 금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현물 ETF가 더 적합해 보이는데 여기서 국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함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죠. 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내 금 수요가 단기적으로 폭증해서 국제 시세보다 국내 금값이 비싸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국제 금값이 오르면 어쨌든 이익을 보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보죠. 국제 금값이 100만 원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10%가 껴서 당신은 국내 금 현물 ETF를 110만 원에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얼마 뒤에 국내 투자 열기가 식어서 프리미엄이 0%로 돌아갔어요. 국제 금값은 여전히 100만 원 그대로인데도 당신이 가진 ETF의 가치는 100만 원으로 떨어져서 1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국제 시세는 그대로인데 나만 손해를 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억울한 상황이네요. 국제 금값의 방향을 맞춰도 국내 수급 상황 때문에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 김치 프리미엄 함정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행히 자료에서 아주 합리적인 조언을 합니다. 요즘처럼 국내 금값이 비쌀 땐 국내 금 시세가 아니라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ETF가 어떤 기초지수를 따라 움직이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TF라는 도구를 쓰더라도 그 도구의 특성하고 시장의 미묘한 함정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결국 ETF는 금에 투자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지금 이 기술이 필요한가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대신증권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이 단순히 금 한 종목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금값의 상승이 원자재 지수 상승의 예고편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대체 무엇의 예고편이라는 걸까요? 바로 거대한 유동성의 힘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중간선거나 중국의 5개년 계획 같은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결국 시장에 돈을 푸는,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고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말이죠. 유동성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필 금이 그 예고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원자재들도 같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원자재는 유동성이 공급된 후에 바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후행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1년 반이나요? 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걸 유동성의 시차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이 바로 구리 광산이나 유전으로 흘러가진 않죠. 먼저 금융시장을 덮이고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공장 설비를 주문하고 그 주문을 받은 공장이 생산을 늘리고 원자재가 더 필요해지는 실제 수요로 이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금은 예외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돈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먼저 움직이는 선행자산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큰 파도,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기 전에 해변에 물이 먼저 쭉 빠져나가는 현상과 같습니다. 금값의 급등이 바로 그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고 1년 반 뒤에 밀려올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이 처음도 아닙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직전에도 금값이 먼저 폭등하면서 다른 원자재 시장의 과열을 예고했던 역사가 있죠. 물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보고서는 그때와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에 유사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보고서는 이 유동성 공급이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될 거라고 예측하나요? 그냥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정치 이벤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6년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보통 선거를 앞둔 집권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또 중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이 유동성 공급의 방아쇠가 될 거라는 거죠. 금값 상승을 보고 그냥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큰 흐름을 읽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2026년 투자 전략을 시기별로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금이 선행 자산이고 다른 원자재가 후행 자산이라는 그 특성을 활용한 전략이죠. 2026년 상반기까지는 유동성에 막 풀리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니까 지금 시장을 이끄는 금, 그리고 금보다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과 같은 귀금속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자산에 올라타라는 거군요. 그러다가 하반기로 가면서는 전략을 바꾸라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풀렸던 유동성의 효과가 실제 산업 수요로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 그때는 에너지나 구리 같은 다른 산업 금속으로 관심을 옮겨보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특히 유가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어떤 전망이죠? 상반기에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유가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가격을 누르는 거죠.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상승 압력이 유동성의 후행적인 효과와 맞물려서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이죠. 정말 정교한 분석입니다. 금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유동성의 흐름과 정치 일정까지 고려한 원자재 시장 전체의 로드맵을 그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개별 자산을 보는 게 아니라 자산들 간의 관계와 그 시간차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 한 돈이 7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에서 출발해서 그 배경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달러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ETF를 살펴봤습니다. 다만 선물 ETF 같은 복잡한 상품의 위험성은 인지해야 하고 특히 국내 투자자라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의 금값 상승이 단순히 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 1년 반 뒤에 다가올 더 큰 원자재 시장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일 수 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는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여러 곳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달러 채권 대신 금을 선택하고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해서 금으로 몰려들고 있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인류가 역사적으로 찾아온 최후의 안전자산이 금이라면 지금 금값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현상은 우리가 매일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정성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